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천 개입을 시사하며 직접 윤 의원을 거론한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죠.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특검에 소환된 건 윤상현 의원이 처음인데요. 특검 수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해야 된다고 직접 연락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제가 가서 봤죠.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계엄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0월 말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문제의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바로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을 지목한 녹취가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특검은 윤 의원을 공범으로 보고 지난 8일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을 상대로 당시 공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실제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겐 각각 오는 29일과 다음 달 6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내세우며 내란 특검 출정 조사와 재판에 불응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도 불출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 직후 국민이 욕해도 1년 뒤면 다 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분을 자아냈죠. 이후 줄곧 계엄을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습니다. 윤 의원처럼 필사적으로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은 여러 명인데요. 인사청탁, 정치자금 수수, 수사 외압, 특혜 의혹 등 혐의도 다양합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대화를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통화에선 윤한홍 의원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명태균 게이트 핵심 참고인인 윤 의원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또 다른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은 건진법사 전 씨와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청탁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 권 의원을 당대표로 밀기 위해 이들이 통일교 교인들의 입당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행사를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결백하고 깨끗합니다. 또 다른 윤핵관 이철규 의원 역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제가 왜 구명합니까? 저는 당연히 부탁받은 적도 없고 부탁한 사실 없습니다. 임종득 의원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김선교 의원은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은희 의원까지 포함하면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나 됩니다. 대상 확대는 시간 문제입니다. 당장 내란 특검이 계엄 당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고 의원총회 장소도 여러 번 바꿨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이른바 VIP 경로회의 당일 대통령 집무실 번호와 44초간 통화했던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주진우 의원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자 민주당은 윤 의원을 향해 공천 개입의 진실을 이실직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당내에선 윤 의원이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피의자로 첫 조사를 받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개입의 진실을 이실직고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이 특검에 출석하면서 국민들께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국민에 대한 예의는 찾을 수 없는 오만하고 뻔뻔한 모습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탈당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대표 선거 출마에 나선 조경태 의원은 내가 특검 대상자라고 느끼는 분들은 더 이상 당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면서 윤상현 의원을 향해 당을 방패막이 삼아 숨지 말고 당을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당대표 선거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놓인 선거라면서 혁신파 후보로의 단일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당의 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즉각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전히 1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적 쇄신이 없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탄핵 찬반에 이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 입당을 두고도 대립하면서 당 분열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군이 이른바 친전한길과 반전한길로 나뉜 가운데 전 씨 입당을 옹호하는 일부 후보가 극우 성향의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진행하는 토론 방송에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서로 내부 총질과 극우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당 지지율은 반토막 났다며 찬탄파와 반탄파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계파 갈등에 특검 수사까지 좁혀오면서 국민의힘은 쇄신은커녕 내홍만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처럼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로 향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내부는 여전히 전한길 씨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해 윤 전 대통령을 밀어줬다고 폭로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즉각 반발하면서 반박과 재반박이 잇따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거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와 나눈 대화라며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3년 전 별장에서 만난 이만희 씨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도왔다고 설명했다는 게 홍 전 시장 주장입니다. 홍 전 시장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돼 모골이 송연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특검팀 수사가 윤석열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겨냥 중이라면서 당내 경선 당시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 집단 수십만 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지휘하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 제대로 수사하면 윤 정권은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었다고 글을 올렸는데 권성동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정 종교와 결탁해 조직적 투표 동료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본인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 의원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자 홍 전 시장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재반박한 겁니다. 이어지는 폭로 전에 당내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우리 당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 당시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신천지가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투표권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조직적 가입이 통계상 잡힌 기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 5월 노동자가 또다시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SPC가 밤새 12시간씩 일하던 야간 근무를 8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가혹한 노동 환경에 대해 질문하자 SPC 측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해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틀 만에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꼭 이렇게 대통령이 찾아가서 지적을 해야만 움직이는 겁니까?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제빵업계 1위 SPC 그룹. 지난 2022년 10월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회사는 사고 난 기계만 천으로 덮은 채 바로 다음 날 공장을 돌렸고 영국에 파리바게뜨 1호점을 열었다는 홍보 자료도 뿌렸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제서야 회사는 엿새 만에 사과하면서 안전관리에 1,000억 원을 투입하고 근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틀 뒤 또 다른 공장에서 노동자 손가락이 절단됐고 10달 뒤엔 50대 여성 노동자가 또 다른 반죽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난 5월에도 50대 양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회사의 약속은 3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 해당 공장을 직접 방문해 반복된 사망 사고를 질책하고 노동 강도 문제를 따져 물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숨진 3명 모두 쥐하 2교대 근무자였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4일을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되는데. SPC 그룹은 이틀 만에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력 확충과 라인을 재편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꿔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이 줄면서 임금이 깎이는 문제에 대해선 대안 없이 노조와 논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근무 시간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지만 거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인 건데 논의가 2달 안에 가능할까? 대통령실은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 유심히 들여다볼 것이고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어제 50대 요양보호사가 노인보호센터에서 자신을 스토킹해온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피해 여성이 과거 3차례나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지만 잠극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 앞. 경찰차가 지나가고 10분 뒤 구급차가 달려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이곳 노인보호센터에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요양보호사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까지 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6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인 남성은 오늘 오전 수락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가 숨지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지만 경찰은 이를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관련된 112 신고 사건 3건을 발견하여 용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사망하였으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여성이 남성을 처음 신고한 뒤
지난 5월에도 피해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고 지난 20일엔 남성이 여성의 집까지 찾아와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주거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 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에 집으로 돌려보냈고 피해자 보호 기간을 늘리는 등의 잠정 조치는 검찰에서 스토킹이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스토킹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요즘 계속 덥다 하는데 오늘도 무척 더우셨죠? 서울이 오늘 38도까지 올라 기상 관측 이래 4번째로 높은 7월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타는 듯한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 양산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외출 필수품이 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시민들도 진이 다 빠진 지 오래입니다. 너무 지치고 진짜 전체 그 하루 삶이 너무 다운되는 것 같아요. 네. 자다가 너무 더워서 깨가지고 선풍기 틀고 그러고 다시 잤습니다. 오늘 서울은 어제보다 더 더워 공식 최고 기온 38도를 기록했습니다. 7월로선 역대 4위로 높습니다. 경기 안성이 40.6도까지 올랐고 전북 전주 38.3도, 강원 강릉도 37.9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 사망자는 11명 발생했고 가축도 101만 마리 폐사한 걸로 행정안전부는 집계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자리 잡아 열을 가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승온 효과로 폭염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서울 37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7도의 최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 이후부턴 한반도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더워 최고 체감온도가 35도에 달하는 등 무더운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도 습한 날씨에 열대야도 계속될 걸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남동풍류의 바람이 불어들어오기 때문에 낮에는 기온이 계속 올라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물러나게 되면 폭염 대신 큰 비가 올 수도 있는 만큼 기상청은 예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언제 기후재난이 닥칠지 예측도 무의미하다는 불안이 커지는데요. 미국에선 어느 동네, 어느 집의 재난 위험 정도가 어떤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학군이나 역세권처럼 부동산 매매의 척도가 될 만큼 기상이변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기후연구팀은 전 세계 인구 3억 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대이동을 겪을 것이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세용 뉴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텍사스 중부를 휩쓴 기습 홍수. 여름 캠프에 참석한 어린이 20여 명 등 130명이 넘는 목숨을 삽시간에 앗아갔습니다. A little boy who started floating downstream and he was screaming, asking for help. 기록적인 폭우로 2시간 만에 카운티 하나가 초토화됐지만 미 정부 홍수 위험 지도엔 극히 일부만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장비와 인력으로도 놓친 위험을 한 민간 기후연구재단은 건물 단위까지 2배 더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핵심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기후변화를 반영한 이른바 기후보정 데이터. 기존 방식대로 과거 관측지에만 의존하면 예측은 줄줄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You're not going to be climate corrected. You're going to be, 40, 50 years out of date. 연구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기자가 서 있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니 홍수, 산불과 같은 재난 위험 정도가 숫자로 뜹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이제 이 같은 기후재난 위험까지 학군이나 편의시설처럼 매물 정보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수차례 겪은 미국에선 이제 기후 위기가 개인과 가정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폭우나 산불에 취약한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보험료는 올라 결국 집을 압류당하는 경제적 위기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후 재난 때문에 갚지 못하는 주택담보대출금은 약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All of these negative impacts are starting to drive people away from certain communities, and we are already starting to see mass-scale climate migration happening across countries.
연구팀은 앞으로 전 세계 3억 1,600만 명이 기후 문제로 삶의 터전을 옮길 것이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홍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8월 1일 관세 부과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31일 워싱턴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31일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향 논의를 통해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관세 협상과 더불어 국방비 인상 문제까지 합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올리라는 게 미국의 요구인데요. 이 5%라는 숫자가 과연 어떤 의미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올리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Has committed to dramatically increase their defense spending to that 5% of GDP, something that no one really thought possible. And they said, "You did it, sir. You did it." President Trump, dear Donald, you made this change possible. And the decisions today will produce trillions more for our common defense. 하지만 이를 이행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에선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5% 달성을 위해 우선 향후 2년간 국방비로 약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을 더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비 외 예산, 즉 복지 예산을 줄이고 공휴일과 일자리 지원도 축소해서 내년 예산을 69조 원가량 아끼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안이 발표되자 격한 반발이 일었고 프랑스 의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은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물론 불신임 투표까지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135%에 이르는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는 10년 안에 하기는 하겠다. 그런데 다른 주요 예산은 안 쓰겠다면서 다소 애매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슬로베니아는 이번에 아예 나토를 탈퇴하자며 국민 투표를 추진했다가 무기한 보류시킨 상황입니다. 스페인은 아예 처음부터 국방비 인상 합의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각국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원책을 내놨지만 대출 형식이라 부담이 느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나토는 국방비 5% 중에서 3.5%는 직접 예산, 그러니까 무기 구매와 같은 돈으로 쓰고 나머지 1.5%는 사이버 보안, 군수 물자를 위한 도로 정비와 같은 모호한 내용의 간접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유럽의 저명한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5%는 정치적 구호일 뿐 실제 예산 집행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비는 GDP 대비 2.6% 수준인 약 60조 원. 국방부는 우선 2029년까지 3%대 진입을 목표로 세웠는데 계획대로라면 지난 3년간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7에서 8%씩을 매년 높여야 합니다.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5%는커녕 3%대로의 인상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나 숨기고 싶은 출산과 같은 상황에 놓인 임산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영아 살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이 자동으로 출생 등록을 하게 하고 위기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위기 여성과 아기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재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18살 민정 씨. 앞이 깜깜했지만 나쁜 선택 대신 출산을 택한 건 익명으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덕분이었습니다. 부모님 주변에 알리는 거, 내 나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출산 뒤엔 아이를 입양 보내려 했지만 나흘 만에 마음을 바꿨고 지금은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칭찬할 만해. 고생했어. 좋은 선택했어 아주.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고
아이는 국가보호체계로 인계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1년. 지난 1년간 1308을 통해 심층 상담을 받은 위기 임산부는 340명입니다. 이 가운데 109명이 보호출산을, 171명은 직접 양육을 선택했습니다.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도 올 상반기엔 16명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기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베이비박스도 떨어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효과 확실해요. 여전히 보완할 점도 많습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뒤에도 생모가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혈육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보호출산은 익명출산을 장려하는 게 아닌 임신부를 위한 마지막 선택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출산 뒤 아이를 돌보며 보호출산을 결정하는 숙려기간을 현재 일주일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와 나의 미래를 놓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행 1년이 되었지만 아직 제도 자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위기 임신부도 많은 만큼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북한이 최근 구축함 건조에 부쩍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해 2척씩 만들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보통 3년 정도 걸리는 구축함을 1년여 만에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무늬만 구축함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양소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파란 옷을 맞춰 입은 북한 남포조선소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6년 10월 10일까지 또 한 척의 신형 구축함을 건조할 것을 결의에 나섰습니다. 보통 3년 가까이 걸리는 구축함 건조를 1년 2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4월 5,000톤급 첫 구축함인 최현함을 공개하고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한 달 뒤엔 두 번째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눈앞에서 함정이 넘어지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22일 만에 다시 강건함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매년 2척씩 구축함을 만들라며 속도전을 지시했습니다. 5년 안에 우리 해군과 같은 12척의 구축함을 보유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구상인데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무늬만 구축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특히 강건함의 경우엔 물엔 띄웠지만 정상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축함 그 자체의 성능보단 바다 위에서도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위협을 넓히는 수단이란 겁니다. 핵으로 언제든지 해상에서도 공격할 수 있다, 보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이제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보여지고 대외적 과실을 위한 전략적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파병의 대가로 구축함에 필요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2달 만에 포 사격 훈련을 참관한 김 위원장 소식을 전하며 170mm 자주포로 추정되는 무기를 공개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란 점에서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축적한 경험을 전군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 극심한 부진에 빠지며 5위 수성에 비상에 걸린 기아가 연패 탈출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상황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5연패에 빠지면서 어느새 5위까지 위협받게 된 기아. 오늘도 초반 어이없는 플레이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1회 안타로 출루한 고종욱이 다음 타자 박찬호의 타구에 2루로 향했지만 바운드 후 잡힌 공이 그대로 아웃된 걸로 착각해 1루로 돌아왔고 결국 아웃 카운트만 늘리면서 선취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 4연승 중인 롯데는 기아 내일을 상대로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2회 연속 안타로 만든 기회에서 유강남이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5위 수성이 절실한 기아도 곧바로 3회 김태군의 솔로포와 고종욱의 희생 플라이로 추격에 나서면서 양팀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던 SSG 최정은 한화 문동주를 상대로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4회 초구를 잡아당겨 비거리 130m짜리 대형 솔로포를 쏘아 올렸고 이어진 6회에도 초구를 담장 밖으로 보내면서 통산 29번째 연타석 홈런으로 이 부분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최근 6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울산의 말컹이 복귀골을 터뜨렸는데요. K리그에선 무려 2,472일 만에 득점을 신고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올여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 뜨거운 날씨를 피해 계곡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늘 아래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오늘 서울이 38도까지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열기는 밤에도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은 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체감온도가 30도 육박하겠고요. 청주와 부산에서도 밤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이 37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 경기 남서부와 충남 지방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선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6도, 대구 2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7도, 전주 37도, 부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도 35도로 또는 극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벽에 일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받아온 SPC는 결국 노동자들의 밤샘 근무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도 2023년에도 그리고 지난 5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숨질 때마다 SPC는 매번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대책을 이제야 내놓았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빵보다 하찮게 여긴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만큼은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